증인은 대통령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증인에게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의 횡포가 극심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고위공직자 줄 탄핵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고 위헌입법 남발, 핵심 국정과제 수용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돈줄까지 차단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데다가 국가안보를 위한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고 야당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게 이르고 심지어 상임위 또는 국감에서 정보위원을 심하게 모욕을 주고 공직자로서 위축을 시키는 등의 야당의 국적 침탈이 이미 국정 마비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헌문란의 지경에 이르러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엄 준비를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2번의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정말 의회 독재의 폭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겠는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방통위원장은 3번에 걸쳐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방통심의위원회를 아예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사한다 관련된 사건을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행정부의 이런 어떤 그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 그 삭감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어떤 거의 4조 원이 넘는 청년 일자리 예산 그리고 대왕고래 시추 예산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되고 또 K 원전과 관련된 거, 그다음 아이 돌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우리 군의 그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해버린 걸 보시고 이거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다. 이건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계엄 준비를 지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증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준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초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비상계엄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건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약 20시경부터 국무위원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국무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장관 오영주가 22시 17분경에 도착하면서 국무위원 회의 국무위원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됐고 의사 종족소를 충족하게 되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심의를 한 사람들은 한 2시간 넘게 심의했죠.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예. 네. 다시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그리고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비상계엄은 매우 전격적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배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긴급한 의안이며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포하지 않고 당일에 배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행안부 소관이라 제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었고 심의 당시 총리,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의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의를 거친 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20시 30분 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중에는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설득도 하고 또 말씀도 하셨죠. 국무회의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최상무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예산 소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차단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국가 비상 입법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해라 이런 어떤 취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 명령도 있고요. 거기 보면 긴급 재정 경제 입법권이 명령. 있습니다. 입법권한까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침죄. 그 입법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걸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기구들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메모 자체로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부 여당이 민생 관련한 거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을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혀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다. 이것만 제대로 발의가 되면 이게 이제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게 참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계엄령권 파동이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이제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이거는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제.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어렵고 또 합수당 구성도 어려울 것이므로 포고령을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생각보다 저기 하나하나 보통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시는데 예.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하신 예. 걸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1호로 기재한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 문구는 국회 입법활동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번 계엄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해라. 셋째, 무력 충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탄 지급하지 마라. 넷째,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해라. 다섯째,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해라. 라고 지시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1군단, 7군단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네. 이에 증인이 약 3천에서 5천 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부들로만 구성된 특전사가 고려 대상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다만 그 인원으로는 질서 유지가 힘드니까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이번 계엄은 과거에 해왔던 비상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야당과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병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했죠. 네, 제 생각은 다르지만 대통령님 지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존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계엄을 보면 1군단이나 7군단 병력들이 주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병력들이 주력으로 들어오고 수방사 특전사 병력들은 보조 병력입니다. 초기에 일부에 들어와서 초기 대응 부대 정도인데 주력을 다 빼버리고 초기 병력 그것도 간부들만 하라고 하시니까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도 들고 해서 조금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장 조조,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안가로 불러서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인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280명만을 보내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증인의 공소장이 기재에 의하면 특전사가 약 462명, 수방사가 212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본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초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280명이 맞습니다. 그 280명으로 질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병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특전사령관하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용한 병력이 있냐 그러니까 한 180명, 200명이 좀 안 되는 180명 정도 가용하다 그래갖고 그러면 그 인원을 혹시 모르니까 좀 추가로 좀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추가로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고 특전사 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걸 했는데 이게 그 병력이 추가로 들어온 시간이 거의 계엄 해제 시간하고 맞물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질서 유지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방사는 원래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질서 유지하는 것은 특전사가 임무 수행하지만 외곽에서 본청 외곽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임무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수방사 역할이었는데 수방사가 212명이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안에
경내에 들어온 거는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수방사 병력은 예. 실제로 투입된 인원은 50명밖에 안 되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인원은 대통령께서 최초 지시하신 280명이 거의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은 국회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청은 의사당, 의사당? 그 외곽. 예,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본청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사당 본청 회의실이 있는 거. 그 건물을 본청이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외곽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외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회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입이. 수방사요? 아니요. 그냥 병력 투입이라는 그 개념이. 특전사 280명은 본청 내부에 들어가서 질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는 울타리 본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투입이 제대로 안 돼갖고 50명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150명, 160명 정도는 아예 외곽 울타리 바깥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뉴스 등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봉사하기 위해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작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잘 알 텐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국회 울타리 길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 4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3, 4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km라고만 해도 봉쇄라고 하면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km를 1m 간격으로 하면 3,000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회 출입문이 20개입니다. 그러면 20개의 최소한 출입문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투입을 해야 몰리는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건 한 2,000명. 다시 말해서 울타리 봉쇄만 하더라도 5,000명은 소요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본청, 그 회의실이 있는 본청이라든지 국회의사당 본청, 그 다음에 이제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까지 다 봉쇄를 하려고 하면 내부에도 한 2, 3,000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봉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 투입이 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418차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당시 출동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1공수여단장, 707 부대장 등은 지휘관들이 일관되게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실탄을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출동한 부대가 실탄을 휴대한 바 없죠? 예,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대통령께서 지침을 개인 휴대하지 예.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고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군 부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개인 하기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개인 하기는 놔두고라도 실탄을 휴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해서 개인이 휴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대급이나 대급에서 통합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합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왜 실탄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져가긴 가져갔죠. 그런데 통합 보관했다는 겁니다. 통합 보관해서 대대급이나 대급이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를 한 것이죠. 개인이 휴대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개인 휴대 안 한 것은 안전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비상계엄 시에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증인이 곽종근에게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국회 국방위 등에서 진술하였는데요. 그런 사실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해라라는 의미가 국회를 봉쇄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걸 봉쇄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봉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병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제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뜻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들이 혹시 접근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경계를 하고 그거 어떤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들 오면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출입하는 것도 선별적으로 출입을 시켜도 되는 사람과 안 해야 될 사람을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확보 및 경계입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은 증인이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 봉쇄하고 침투에 관한 임무를 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정작 수방사령관 이준호는 국회 국방위에서 최초 임무는 국회를 경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이준호의 말에 비춰 보면은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해라라고 임무를 줬다는 것은 거짓이죠. 침투와 봉쇄는 상황이 안 맞습니다. 예 아니로만 되다. 네. 비상계엄 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은 증인이 지시한 게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처음부터 병력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대통령은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려서 누가 그곳으로 병력을 보내라고 했냐. 병력 이동을 중지시키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곳에는 병력이 투입됐다가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엄 당시 의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증인에게 지시했고 증인도 이 지시 내용을 예하 지휘관들한테 모두 전파했죠. 예, 예, 대통령께서 아니요, 좀 그거 간단히 예.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갖고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지시를 받고 제가 바로 이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쭉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질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출입이 다 통제를 안 하고 차단
소란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도록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건 지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반대쪽에 거기에 지금 엉켜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당시 증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은 없었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01시경에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하명 일개조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국회의원들 출입 통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준호의 이런 공소장 기재는 사실이 아니죠.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4시경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셔갖고 국회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말고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0분 후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국회 소추단 주장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또다시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소장 기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수방사 병력 중에 35특임대 37명만이 겨우 국회 울타리를 넘은 상태였고 나머지 병력은 다 여의도 한강공원 그다음에 인근 도로 서강대교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직전에 대통령도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상황을 물었고 이에 그 이준호가 시민들이 많아서 국회를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또 실탄을 소지한 병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통령이 실탄을 소지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지시까지 또 하였고 또 군 지휘관들은 국회 직원이라는 데서 실탄을 소지한 바 없다고 증언까지 했었는데 총을 쏴서라도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공안시 03분경에 이미 계엄 해제 요구안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입니다. 이준호에게 또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국회 요구 의결이 01시에 있었는데 01시 3분에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 병력을 투입하고 지시한 바 있어 계엄 선포 전에는 병력을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짧게 경고성 계엄을 한다고 누차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 계엄을 2번, 3번 한다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 12월 4일 00시 20분경에 대통령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하였다는데요. 특전사령관 곽종근 국회 국방위와 내랑 규명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이 도끼라고 말한 것은 듣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에 비춰보면은 이런 곽종근에 관한 증인의 공소장 기재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에서 00시 35분경에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곽종근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주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 서류를 기재부 장관에게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국방부로 나간다는 게 제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방부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나가다가 그걸 못 주고 나왔다는 걸 그때 알고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실무자를 줬습니다. 국방부로 가셔야 될 일이라는 게 합참, 지하벙커, 지휘통제실입니까? 전투통제실입니까? 전투통제실이라고 통상이라고 하고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예, 증인이 맞습니다. 주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셔야 예,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동하시기 전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는 제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좀 늦게 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접촉을 못 했습니다. 저도 그때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증인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하러 먼저 이동하시고 전달 못했기 때문에 예. 실무자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예.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얼굴은 이건데 비서실 행정관 같은데 제가 기억은 대통령실 비서실의 네네, 행정관. 맞습니다. 그 내용 의미에 대해서 아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헌법 조문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긴급 재정 입법권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헌법 76조 1항입니다. 아까 증인이 언급하신 조문이 이 조문이 맞죠? 맞습니다. 이게 긴급 재정경제명령 관련 조항인데 여기 보면 이걸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까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작성할 때는 이런 법조문을 제가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보셨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으면 이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안 썼을 텐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평소에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어떤 민생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2024년 9월 2일 날 증인에 대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관련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그랬죠. 네. 그때 증인이 하신 얘기가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도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근데 11월 9일 날 장관 공관에서 증인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죠. 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얘기가 있었죠.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이 물었고 박종근, 이진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얘기가 있죠. 네. 그 자리에서 증인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의 부대 편성이나 출동 방식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까? 어떤 걸 물어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11월 24일 대통령 관저에서 증인하고 차를 마시던 중에 이게 나라냐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네. 이때 증인은 정부인이 곧 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때 조금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네, 지금 아까 현안에 대한 출신문에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럼 증인 검찰 진술을 보면 초반에는 증인도 피청구인에게 계엄 선포 같은 비상 조치는 만류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예? 것 같아요고요. 네네. 맞습니까? 그거는 평소에 대통령께서 하루 24시간을 거의 뭐 국가, 국민, 민생 네, 이것만 질문 여지에 생각하시는 맞게 좀 간단하게 예, 답변해 그런 생각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상황이 좀 안 좋고 정치 상황이 좀 어려우면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어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전혀 이상 없이 또 임무 수행을 하시고 전혀 내색 없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통령님의 생각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겪으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을 합니다. 근데 결국 증인도 뭐 말리는 걸 포기하고 피청구인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네,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취임하고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상원은 24년 9월달 그 증인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 이후부터 이 계엄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증인 공관에 22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퇴역 군인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우선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도 주고 해서 청문회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자, 것인가. 다시 묻겠습니다. 석 달 동안 22회면 한 달에 7번, 한 주에 2번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저한테 조언을 네, 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다음,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네. 노상호는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죠. 정보사령관하고는 석 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 정보사령관은 뭐 전화를 수시로 했습니다. 노상호는 석 달 동안 22번이나 그 공간을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그렇게 얘기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주로 많이 그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받았고요. 도움을 정보사를 어떻게 개혁하고 정보변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입니다. 오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가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계엄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출입문을 이선해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그런 얘기를 표현은 한 적이 다르게 없고 하시더라도요. 배치는 그렇게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외곽에는 외곽에 경찰이 경찰이 있고요. 하고 네.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임무 수행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은 특전사가 제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 네. 작전을 누가 세운 겁니까?
거잖아요.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당일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이런 작전 계획 알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네. 계엄 잘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예, 예. 여인영한테 뭐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고요. 한편으로 막 체포 얘기하는데 유사시에 대비한 그렇죠. 위치 추적. 체포라는 것은 네.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그래서 체포가 어쨌든 가능한 겁니다. 여인영한테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여인영한테 그게 체포든 위치 추적이 됐든 정치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 명단은 아니다. 네,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포고령 대해서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네네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게 밤 10시 17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온 분이 예, 그렇죠. 그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왔죠. 9시 전에. 근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국무위원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죠.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거는- 그렇죠.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참석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모르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증인도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한다는 얘기를 해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아까 기재부 장관처럼 A4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제가 거기- 좋습니다. 자리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앉으시고 국무총리께서 여기 계시고 제가 저기 있었고 그다음에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님께 드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예.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주한 외교단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사들에게 계엄의 취지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이거 작성하실 때 피청구인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계엄 주무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제가요 기재부 장관 문건 한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네. 완전 차단할 것, 네. 예산을 편성할 것. 네.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걸 기재부 대통령-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요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라 이런 그렇죠. 지시를 드린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것은 아까 10시 17분경 주신문에도 근데 잠깐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나요? 질문지를 원래 안 드려도 됩니다. 저야 드려야 되는 거. 근데 왜 번호를 얘기하세요? 재판관님들 보시기 편하고 말씀. 저한테는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네. 아까 알겠습니다. 주신문에서도 정족수가 채워진 게 10시 17분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11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하러 브리핑림으로 출발한 게 22분입니다. 예, 그럴 겁니다만. 5분이에요. 22분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에요. 네. 맥시멈. 네. 네. 그걸 전제로 이때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에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 안 제외된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이 5분 만에 피청구인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것이 틀어진다. 언론에도 다 얘기했고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신 거죠. 네, 뭐 그런 어떤 말씀이 계시죠. 네. 그리고 바로 브리핑룸 이동해서 바로 비상계엄 선포한 거고요. 네. 증인 주신문에서 피청구인한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 네. 건의는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대통령님실에 모였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앉으시고 총리가 이 앉으시고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외교부 네. 장관이 있었고 여기서 제가 있으면서 국무총리께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서 제가 마치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총리를 가지고 거쳐서 건의를 했다 이런 취지신 거죠? 아니요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총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놓고
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요거 보시라고. 보시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계엄 선포문입니다. 계엄 선포문 알겠습니다. 계엄 공고문. 예, 2017년 계엄 문건. 아까 이 자료 증인도 참고로 보셨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보면 안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경우에 이러한 양식의 건의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건의문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건의가 바로 계엄 선포문을 계엄 말씀드립니다. 선포문이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렸다 하더라도 그 심의 절차가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이 당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1시간, 그것도 안 된다면 30분이라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중체대한 조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심의를 할 여유도 없을 만큼 급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되는 무슨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절차를 지금 준수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22시 계엄 선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종족수가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기다려서 30분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 자리에서 피천구인이 비상계엄은 자신만의 결단이고 이건 뭐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그날 밤 10시에 특별담화 나간다는 거는 언제쯤 알렸나요? 언론에? 그게 미리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그건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관여 안 하셨어요? 예. 증인은 이 통화 기록 시간을 보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5층에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을 때도 수시로 곽종근 여인영하고 통화한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 통화들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장소는 대통령실에 있다가 제가 필요하면 잠깐 나가가지고 옆방에서 하기도 하고 복도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천구인이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당시에 그때는 증인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저는 국방부로 갔습니다. 국방부로 이동하셨어요? 예, 예. 한 10시 반부터 화상회의가 시작이 됐죠. 10시 반부터 네. 이 전투통제실에 그러면 언제까지 머물렀습니까? 해제될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제될 어디 다른데 중간에 이동하신 적 없습니까? 중간에 이제 잠깐 제가 해제 관련해서 국무회의 할 때 잠깐 갔다 왔고요. 네. 예, 중간에 또 대통령께 찾으셔서 한번 갔다 왔고 그랬습니다. 네. 피천구인이 거기로 내려온 적은 없습니까? 대통령께서 한 번 내려오셨습니다. 한번 오셨죠. 국무회의 의사록은 나중에라도 확인하신 적이 없죠? 계엄 선포. 누군가는 그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때 뭐 출력물 형태로 의안 자료 같은 건 따로 준비하신 게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엄 선포문 그거 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계엄 선포문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거는 계엄을 선포한 후에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예. 공고문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여부를 심의하는 국무회에서 이미 계엄 선포를 전제로 미리 작성된 공고문을 의안 조례로 나눠주셨다는 거네요. 예, 다른 자료는 더 나눠주신 거 없죠? 요거만 알겠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근거로 긴급한 경우에는 의안 미리 하는 거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규정 내용이 글씨가 작아서 조금 저희가 확대해 드릴게 한번 보십시오. 3조 3항을 함께 보면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안 제출은 미리 못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자료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는 건 예외 규정이 없어요.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근데 증인은 아까 그 계엄 선포문 외에 별도로 검토 의견 같은 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자료 없었다면서? 심의할 때요? 계엄 선포서 말고 네. 국무위원들 심의할 때 네, 맞습니다. 다른 자료는 그거였습니다. 없었다면서? 예. 예. 피천구인 대국민 담화하고 한 10분 뒤에 다시 대접변실로 돌아왔죠. 그거는 그때 증인은 모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쪽에 예. 지휘관에게 주재하고 계셨으니까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겠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관사. 관사에. 네.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을 보면 임금을 포함해서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국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지급되는 그런 이제 각종 지원금 이런 어떤 그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임금도 있어요. 임금은 이건 임금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임금을 명목으로 해서 어떤 부당하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하라 이런 뜻이죠. 요 세 줄짜리 문장에 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아까 뭐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국가비상입법기구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작성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물어보는데 예. 증인 근데 아까 이거를 긴급재정입법권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둘을 구분을 못 하세요? 제가 이걸 넣은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참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막 법안을 100개 이상을 이렇게 참 했는데 다 그대 야당에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대로 취지 몇 개만 살려도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아까 아쉬움 때문에 이 문건 여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또 있었고 있었고. 경찰청장, 경찰청장. 국무총리. 네. 아,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최종 결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무회의 심의할 때 그 부분 설명을 하셨나요? 실제로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국회에 들어갔고 또 언론사 역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 로비에서 국회의원들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등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TV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대통령과 증인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봉사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공수처는 12월 4일 공안시 03분경에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공안시 16분에서 공안시 47분경에 합동참모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에서 대통령이 증인, 계엄사령관 박안수,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국방비서관 최병욱 등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것 봐라, 1000명 더 투입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또 소추단 측은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일부러 즉시 계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증인과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송으로 확인한 후에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계엄 해제를 일부러 늦추거나 하진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자마자 대통령이 증인과 방한수 계엄 사령관을 직무실로 불러서 즉시 병력을 철수해라라고 지시했죠. 맞습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에 따르면은 증인이 2024년 12월 4일 02시 13분경에 곽종근에게 이미 다 계엄 해제가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과 소소인 측 주장에 따르면은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에 계엄 선포 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방첩 사령관 여인에게 전화를 해서 정치인들 10여 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데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전혀 없고요. 예.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제가 판단해서 여인영 사령관한테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소추인단은 방첩대에서 체포된 정치인들을 비원 벙커에 수용하기로 하였다면서 비원 벙커를 방첩대 지하 1층에 있는 벙커 또는 수감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첩대 지하 1층에는 수감시설이 없다고 이미 관련자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답했습니다. 증인은 방첩대 지하 1층에 체포된 정치인을 수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방첩대 지하 1층에 그런 시설이 없죠. 그런 지시한 적도 없죠. 없습니다. 예. 혹시 방첩대 지하 1층 벙커가 아니라 수방사에 있는 비원 벙커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이 벙커는 체포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되고 시설 자체도 안 됩니다. 수용을 하려면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방마다 간단한 그냥 씻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소추인 측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 임박하자 증인이 정치인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여인영에게 정치인 3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제가 보니까 그 시간까지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체포조가 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사실도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예. 증인은 공소장에서 검찰이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니죠.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체포를 하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고 또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혐의도 없고 예. 체포할 기구도 구성이 안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그게 체포가 이루어집니까? 선관위에 몇 명 가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증인은 선관위에 어떤 부대를 몇 명 보내라고 누구한테 지시했습니까? 선관위의 초기에 정보사가 이제 시설 확보를 위해서 초기에 투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특전사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죠. 인원은 제가 정확히 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선관위에 출동한 지휘관들에게 선관위 직원과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 또는 체포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는 제가 임무를 줬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그건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법관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 또는 위치 파악 같은 것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법관 체포를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 주인께서 포고령의 이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포고령 1번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시위 등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핵심이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든지 사회를 교란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반국가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체제 전복을 노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의 정치 활동 또는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예,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헌법 76조 비상입법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헌법 76조는 긴급 재정명령에 관한 규정이고 그 명령은 입법의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께서 평소에 민생 살리기나 경제 살리기 입법 수백 개를 추진했는데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에 잡혀서 실행을 못해서 안타까워하셨다. 네. 그래서 증인께서 헌법 76조를 활용해서 실행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이 문구라는 것이죠. 예, 예. 혹시 대통령께서 평소에 민생 입법이나 경제 살리기 입법 중에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법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법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네. 이런 것들을 막혀 있는 이런 법안들 민생 관련한 거 경제 살리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어떤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희망사항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평소에 대통령께서 4대 개혁 문제라든지 소득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법인세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혁하시려고 하는데 좌절됐던 부분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말씀하신 데 있는데 근데 이런 법만 잘 돼도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안타까운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다 하셨다. 포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특전사는 의사당 내이고 수방사는 경내고 경찰은 담장 밖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인께서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 묵개고 아. 창문 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예. 건물 공간 안에 거북이. 있었던 그죠? 게 280명이에요. 예.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네, 못 맞습니다. 들어가고 50명 밖에. 그것도 그것도 예. 건물 내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내 대기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현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예.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지를 하고 뭐 이렇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280명.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24년 12월 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국회로 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방사가 원래 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핵심 지역 국회의사당에 대한 외곽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락관으로 가 있는 양재용에게 병력 배치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 진술에 따르면 증인께서 수방사령관에게 정확한 임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줄 수가 없었던 게 인원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있었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일단 출발해라. 그리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임무를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랬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이진우 사령관은 상황을 잘 몰라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서울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김봉식 청장이 지금 국회에 경찰 병력이 나가 있는데 방어가 안 됩니다. 군 병력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봉식이 먼저 병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진우 사령관은 정확한 임무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수방사의 고유의 임무인 주요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실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력이 출동을 하게 되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소지가 있고 통합보관이 있었고 이때는 이 계엄 당시에는 분명히 개인 실탄 소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소지가 안 됐던 것이고 네. 통합보관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아까 증언을 하셨는데 체포 지시는 없었고 다만 포고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보라고 하셨다고 네네. 하셨죠.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을 누가 작성은 직접 하셨습니까, 장관께서? 제가 뭐 몇 명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네. 3개 당의 당 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기타 뭐 이런 어떤 관심 요주 인물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 직접 하신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보고받은 사람도 있고 예, 그 그렇습니다. 분류가 다르죠. 그래서 전체 명단은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거 맞습니까?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증인 아까 계엄사령관은 피천고인이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12월 1일 같습니다. 아까 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도 있었다 그러셨고. 네. 맞습니다. 외교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 혹시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 그거는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경찰청장. 예. 증인이 포고령 초안 증인이 작성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하셨다고 하셨죠. 예. 포고령에서 나머지 부분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아까 그 참조하셨다는 2017년 계엄 문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1.6 사태 때 계엄 포고문이에요. 이것도 네. 이때 한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은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네네. 여기 보면 두 건 다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증인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네. 모양이죠. 네. 예.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1979년 포고문이나 2017년 포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6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증인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은 겁니까? 그거는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12 사태, 그러니까 12.6 때 계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2.12 때 또 추가로 이제 네. 계엄이 되면서 네. 확대했습니다. 그런가요? 5.18 전에. 예. 5월 17일 날 했을 17일, 거예요. 예. 네.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포고문도 혹시 보셨어요? 그때 봤는데,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떤 예, 내용. 여기도 보면 네네. 모든 정치 활동 네. 목적의 집회 및 있었을 시위를 겁니다. 금한다는 예.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까 네. 80년 5월 네. 17일 계엄 예, 예, 예. 그 예. 당시의 포고문을 보고 만든 걸 아셨죠. 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조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국회 뭐라고?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예, 예, 것으로 예. 규정하고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에 피청구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이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에. 그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혹시 이 내용도 참고하셨습니까? 아, 이 내용은 참고한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 5항에 보면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조항도 증인이 초안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맞습니다.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사건 포고령이 처음인 걸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넣으셨어요? 당시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초안에 그래서 업무 복귀를 예, 내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초안에 없던 걸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초안 처음부터 증인이 넣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차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12일 날
달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있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1월 15일 피청구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선거소송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내용 보셨습니까? 어떤 걸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시점에. 이 시점에는 예. 못 봤습니다. 그 뒤에도 이 페북 글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볼 아마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네. 평소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그중에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 답변서에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대선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 얘기가 왜 한마디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의혹이 굉장히 많고 청구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정도도 말씀하셨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알겠습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그날 계엄 선포하던 저녁에 7시 20분경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네.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네. 하여튼 뭐 증인 이 자리에서 김봉식, 조지호한테 아까 그런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네.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적어서 주신 거 맞습니까? 기억을 정확히 못하긴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꽃하고 뭐 이런 게 서울청장 거하고 경찰청장 거 문건 중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예. 상당수 계엄군이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출동할 대상 건물 주변에 이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증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증인 11시 50분 당일 밤에 박종근에게 707 특수임무단 병력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죠. 네, 그때 이제 지금 본청에 들어가 있는 병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가 알겠습니다. 가능하냐 그랬더니 예. 707 인원이 좀 예. 남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정원이 가능하면 그 알겠습니다. 투입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180명이 들어온 겁니다. 네, 27항입니다. 한 30분 뒤에 박종근한테 다시 전화해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제시하신 적이 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국회의원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증인도 없고 피청구인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증인은 국무회의 하다가 10시 반 되니까 합참 전투통제실로 옮겨서 예. 지휘관회의 주재를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 국민 담화하는 거는 TV로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국회 앞 상황 같은 거 TV 화면으로 계속 보셨죠? 보고 계셨죠? 그때는 초기 상황에서 제가 조치할 게 좀 많아가지고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네. 화상회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내외로 아, 한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고 계속 나서 또 지켜보고 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저기 계엄사령관한테 알겠습니다. 보고문하고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방송에 국회 그냥 생중계로 계속 비춰주면서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거 보셨으면은 네. 이거 나나 피청구인이 지시한 내용하고 다르다. 다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업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그걸 못 TV를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수방사령관 이준우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1명씩 들쳐있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었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포고령 발표된 이후에 11시 23분경에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해서 조지호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맞지 못했어요. 네. 증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이 그날 1시 뭐 조금 넘어서 됐잖아요. 오전에 한 30분 전에 여인영에게 앞에 알려줬던 그 명단 중에 다른 사람 제쳐두고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영도 그렇죠. 이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여인영이 그 앞에 받았던 14명 중에 이 3명을 특정해서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자체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의도 없고 체포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합니까? 네. 이 명단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14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을 특정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주요 포고령 위반 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그 관심 있는 인원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몇 명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몇 명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예.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김봉식 청장을 만났을 때 네. 그 문건을 주었고 22지 23지에서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선관위 이외에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네. 근데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장관께서 왜 다시 추가를 하신 거죠? 사실 그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선순위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회하고 선관위였고요. 여기는 병력이 나중에 제한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속하는 인원들이 시간을 봐서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인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투입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투입이 안 된 건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부정선거의 시스템 중에 네.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여심위와 여론조사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로 이거를 연관해서 골랐던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근데 그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네, 여론조사 꽃하고 여기 들여보내면 안 된다. 예, 어?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네. 들었습니다. 증인 문상호한테 노상호도 마찬가지죠. 여인영 선관위 출동 지시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장비들을 준비해서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증인이 지시하신 건 아니겠죠? 이런 것까지 장관이 네,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체포 명단에 보면 체포 명단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 명단에 보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증인이 지목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인영이 자기가 적은? 거기 이제 그 포고령 위반 사항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거기 이제 권순일 대법관 하신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그분을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포고령에 대해서 피청구인도 그렇게 취지로 묻으셨고 증인도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 뭐 몇 사람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도 하셨죠. 그런 적 없습니다. 이재명 없습니까? 대표 제가 예, 예. 제가요?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하신 게 아닙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실패했다. 저는 뭐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이렇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 계셨지만 이게 뭐 오래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어떤 그런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의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경고형이었다면 네. 그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형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증인 혹시 계엄 해제 직후에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충과 부족으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결과는 뭐였습니까? 최소한 뭐 한 2, 3일은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 3일이 가지 않은 것이 원하지 않는 결과였나요? 충분히 국회의 폐악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알리지 못한 것,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며칠이라도 해서 확인을 해갖고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것이죠. 12월 3일 날 22시 17분경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네. 이때 11명이 모였을 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그 문건을 대통령님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게 의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죠. 그거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상계엄의 내용,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 심의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일시는 언제 한다, 그리고 시행지역은 어디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포고문을 아까 다 줬다는 것이고. 네, 그 재판관님 말씀하신 그 1번 부분은 별도고요. 2번부터 밑에 거는 다 계엄 선포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번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계엄을 하기 전에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를 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시 또는 사변 또는 그에 이에 준한 비상사태,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돼서 행정, 사법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도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네. 피청구인 대통령이 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얘기했지만 11명이 다 모였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네. 그다음에 국무회의 당시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종.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모였을 때 11명이 모였을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을 안 했다. 네. 그다음에 육군참모총장 박완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계엄 선포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선포문에 이제 계엄사령관 네네, 박완수 그거 이렇게만 돼 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취지다. 그것이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를 하지 않았다. 네.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이런 어떤 그 군 병력이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일단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이런 모습을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 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자꾸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해.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
외곽에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체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려 그러면 체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동정을 감시해라라고 그렇습니다. 했다는 말은 네. 아직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체포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묻는 거예요. 동정을 이제 확인하다 보면 예.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근데 최초부터 혐의도 없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겠냐 그래야만 체포조 운영이 되니까 그랬더니 아마 적어도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서너 시간이면 그때가 통화했던 경우 22시 30분 정도 됐는데 새벽 2시 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인이 2024년 12월 3일 그 국무회의를 하고 지금 피청구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장을 정인이 벗어났잖아요. 네.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동시에 예. 났습니까? 예. 정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입회 하에 하였고 그 다음에 조서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였습니까? 예, 서명했습니다. 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 측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정체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군인도 그 정치적 소신과 입장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어떤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네. 저 문건 증인이 작성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거기 제일 아래쪽을 보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요것은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요걸 작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입법 법안 그리고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가지고 이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좀 나아질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런 어떤 기재부에다가 이런 긴급 재정 입법권을 해서 이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예,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를 보면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리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국회 관련된 상황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거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예산의 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만약에 굉장히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거는 더구나 계엄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근데 저기에 보면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월급 주지 말라는 그 뜻인데. 임금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금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뻥튀기 한다든지 또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이런 어떤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포고령 1항을 보면 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기재 내용하고 이 포고령의 그 제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문에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차단한 병력들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러면은 5공화국 당시에 국가 보위 입법 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알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비상입법기구 단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입법기구를 생각하셨을 때 이게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구를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기재부 장관에게 주면 안 되고 국무총리한테 줘야 될 이게 거예요. 자꾸 과거에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쓸 때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장관에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그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뭐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뭐 어디가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시간이,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